35년. 여러분, 35년이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바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한 나라의 이름과 언어, 그리고 그 영혼까지 통째로 지워버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시대, 일제강점기 35년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그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저항의 불꽃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910년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이 지도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캄캄한 암흑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끈질기고 치열했던 저항의 시작.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35년 싸움의 첫 장이 바로 이때 넘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거예요. 먼저 힘으로만 찍어 누르던 1910년대, 그리고 살짝 풀어주는 척하면서 뒤통수 쳤던 1920년대, 마지막으로 아예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 했던 1930년대와 40년대까지. 시대별로 어떻게 우리를 억압했고 우리는 또 어떻게 저항했는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싶은 핵심 포인트들도 딱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기 1910년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대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단 통치, 그러니까 그냥 칼과 총으로 다스리던 시대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였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억압이 심하면 심할수록 저항의 불씨는 더 깊은 곳에서 더 단단하게 타오르는 법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억압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우선 헌병경찰 제도. 이건 군인이 경찰 역할까지 하는 건데 재판도 없이 그냥 즉석에서 한국 사람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상상이 가세요?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도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경제적으로도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회사령이라고 해서 한국인이 회사를 세우려면 총독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사실상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정말 악랄했던 게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정해진 기간 안에 자기 땅이라고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농사 짓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죠. 이 무단 통치의 상징 같은 법이 바로 조선 태영령입니다. 말 그대로 곤장을 치는 건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법이 오직 조선인에게만 적용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일본인은 괜찮고 한국 사람만 매를 맞았던 거죠. 이건 그냥 폭력이 아니라 대놓고 차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누른다고 가만히 있을 우리가 아니죠. 국내에서는 조용하지만 아주 치열하게 저항이 시작됩니다. 고종 황제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움직인 독립의군부도 있었고 아예 군대처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했던 대한광복회 같은 비밀결사도 활동했죠. 그리고 더 멀리 국경 너머 만주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독립군을 키워낸 신흥무관학교 같은 기지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919년 드디어 폭발합니다. 바로 3.1 운동이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이 엄청난 함성에 일본도 깜짝 놀란 겁니다. 아, 이제 힘으로만 눌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작전을 바꾸죠.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걸 시작하는데요.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더 교묘하고 차가운 억압이 숨어 있었어요. 자, 그럼 그 문화통치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말과 실제가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보시죠. 이제 군인 말고 민간인 총독도 임명해 줄게 했는데 웬걸요? 해방될 때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무서운 헌병경찰 없애고 보통경찰로 바꿔줄게 하더니 경찰 숫자랑 예산은 오히려 3배나 늘렸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촘촘하게 감시하겠다는 거죠. 회사령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줬는데 이건 결국 한국 기업을 키워준 게 아니라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에 훨씬 쉽게 들어와서 돈 벌게 해준 꼴이 된 겁니다. 정말 기만적이죠? 그리고 1920년대 탄압의 끝판왕 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치안유지법이에요. 이게 법 조항이 되게 애매해요. 국가 체제를 바꾸려는 사람이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건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거죠. 사회주의자 잡는다고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독립운동만 했다 하면 다 이 법으로 잡아넣는 아주 무서운 족쇄가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어떤 수탈이 있었을까요?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좋은 것 같죠? 쌀 생산을 늘려준다니. 근데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파란 막대가 우리가 더 생산한 쌀의 양이고요. 빨간 막대가 일본이 가져간 양이에요. 늘어난 것보다 뺏어간 게 훨씬 더 많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쌀을 생산하는 한국 사람들은 정작 쌀밥 구경도 못하고 만주에서 잡곡을 하와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920년 특히 만주에서는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영광과 비극이 막 교차하죠.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 우리가 일본군을 상대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승리를 거둬요. 근데 일본군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승리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간도지옥의 우리 동포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합니다. 이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살아남은 독립군들이 힘을 추스려라고 러시아 자유시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는 또 내부 갈등이랑 소련의 배신 때문에 우리끼리 싸우는 자유시 참변이라는 끔찍한 비극을 겪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역사죠. 그래도 저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광주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작은 다툼이 불씨가 돼서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번졌고요. 또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일단 힘을 합쳐서 독립부터 하자고 뭉친 당시 가장 큰 합법 단체였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처럼 일본의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거나 건물을 폭파하는 식의 아주 과감한 방식으로 저항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어둡고 혹독했던 마지막 시기 1930년대와 40년대입니다.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고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완전히 전쟁에 미쳐가던 때죠. 이때부터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냥 억압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한국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 땅에서 지워버려고 해요. 바로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독립운동도 이제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게 되죠. 이때 나온 정책들을 보면 정말 한 민족의 혼을 빼놓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우리는 천황의 충성스러운 백성입니다 라는 맹세를 외우게 하고 우리 조상님들께 절하는 대신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고 강요했죠. 그리고 가장 모욕적이었던 건 우리 이름을 버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한 창씨 개명이었어요. 1938년에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말 그대로 사람까지 싹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은 공장으로, 전쟁터로 끌려갔고 수많은 여성분들이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1935년 상하이. 정말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이던 그때 단 하나의 폭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윤봉길 의사였죠. 상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열린 일본의 승전 기념식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이 의거에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이게 그냥 감탄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 사건 하나로 그동안 우리 임시정부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중국이 임시정부를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외교적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윤봉길 의사가 열어준 그 길 위로 우리의 군대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과 함께 싸우던 한국 독립군도 있었고요. 1938년에는 중국 본토에 처음으로 조선의용대라는 한인 부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194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식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탄생합니다. 이 광복군은요, 그냥 군대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군의 한 축으로 세계대전에 참전한 겁니다.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는 미국 특수부대 OSS와 손잡고 국내로 직접 쳐들어가는 독수리 작전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말 해방이 코앞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35년의 역사를 쭉 훑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공부하다 보면 이거 뭐였더라? 하고 헷갈리는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딱 모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작은 차이를 아는 게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바로 신민회랑 신간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그렇죠. 아주 쉽게 구분해 드릴게요. 신민회는
나라 뺏기기 전에 만들어진 비밀 조직이에요. 반면에 신간회는 나라 뺏긴 후에 만들어진 합법 단체고요. 시대가 다르고 하나는 비밀, 하나는 합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쉽죠? 경제 수탈 정책도 두 가지가 핵심인데 이것도 헷갈리기 쉬워요.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이랑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1910년대는 땅을 뺏은 거고요. 1920년대는 쌀을 뺏어간 겁니다. 땅이냐 쌀이냐 목적이 달랐던 거죠. 10년 된 땅, 20년 된 쌀. 이렇게요. 마지막 정리. 중국에서 활약한 우리 군대, 조선 의용대랑 한국 광복군입니다. 이것도 간단해요.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만든 부대가 조선 의용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공식 군대가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누가 만들었느냐를 기억하면 쉽죠. 김원봉은 의용대, 임시정부는 광복군. 이 둘의 역할과 소속이 달랐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35년. 정말 긴 시간 동안 일본은 우리 이름, 우리말, 우리 역사, 우리 자신을 통째로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 모진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우리이게 했을까요? 우리 안에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는 과연 뭘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아픈 역사를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